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43이 되었고 외국계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늘 가정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에게는 9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8살 된 딸 서윤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요.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보다 아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같은 학교에 다니며 일해왔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제가 업무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세진은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 완벽했던 일상이 오히려 위험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약 2달 전쯤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퇴근이 빨랐고 아내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더군요.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보니 집으로 되어 있었기에 깜짝 놀라게 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벌써 왔어?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나 방금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 학교에서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거 있어서 그날은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았고 집에서도 자주 웃음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향한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며 지은 웃음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낸 메시지야. 요즘은 담임도 카톡으로 애들 관리하잖아. 물론 말이 안 되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진동이 울리는 그녀의 핸드폰 알림음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아내가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에 하늘쌤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뻤어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학생이 보낸 걸 수도 있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의심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의심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이상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 서윤이가 감기에 걸려 조퇴를 했고 저는 재택 근무 중이라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서윤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번에 엄마랑 어떤 아저씨가 같이 나갔어. 학교에서 봤는데 둘이 손도 잡았어. 뭐? 누구랑? 몰라. 안경 쓰고 키 크고 엄마가 웃었어. 그 아저씨랑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했습니다. 애가 잘못 봤겠지. 그런 일 있을 리 없어.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 없던 척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누구 만났어? 응? 아니, 그냥 교감 선생님이랑 잠깐 회의했지. 왜? 그 대답을 들으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이 본 남자와 교감이 동일 인물일까? 이제 더는 마음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학교 근처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아내가 다니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확실히 남자 한 명과 함께 학교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둘은 카페 쪽으로 걸어갔고 그 남자는 아내의 팔에 손을 올리려다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한 의심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녁 무렵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저 역시 아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아내가 오후 수업만 끝나면 매번 같은 요일에 외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엔 꼭 예전보다 신경 쓴 화장을 하고 향수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교무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외출한 사이 딸 서윤이가 방에서 놀다 아내의 서랍을 열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엄마 가방에 있던 건데 그녀가 가져온 건 다름 아닌 호텔 카드키와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 이름은 없었지만 주소는 강남 모처의 호텔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의심과 경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기 전까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그녀는 여전히 저를 안심시키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서윤이의 머리를 곱게 빗어주고 저에게는 커피를 타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닌 연기였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깊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내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고 평소 그녀가 외출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정리해 엑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쯤 학교에서 나와 같은 방향의 호텔 근처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야 귀가하곤 했죠. 평일 저녁에 5시간씩 교무 회의가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차를 내고 평소 그녀가 외출하던 화요일 오후에 차 안에서 호텔 앞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제 심장은 쉼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확신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겠죠. 오후 4시 35분. 하늘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를 입은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듯 낯선 남자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생기는 공허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 데스크에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제 배우자가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김세진이라는 이름으로 예약 내역 조회 가능할까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그분 성함으로 VIP 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최근 기록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달만 벌써 6차례 이상 방문하셨네요. 동일한 룸 넘버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정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 통장 이체 기록,
그리고 휴대폰 사진 백업. 그 중에서도 특히 통장 내역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달에 2차례씩 세미나 강사료라는 이름으로 송금되는 정체불명의 계좌가 있었던 것이죠. 금액은 각각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 해당 계좌의 예금주는 박준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자주 언급하던 외부 강사 학교에서 특강을 맡고 있다는 그 남자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의 학교 인근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확인한 뒤 일부러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 박준태가 등장했습니다. 신장 180cm 이상으로 보이는 호리호리한 체격,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아내가 예전에 말이 잘 통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묘사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카페로 들어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해 놓은 골목 근처에서 택시를 함께 탔습니다. 목적지는 또다시 그 호텔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내는 박준태라는 남성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치밀하게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를 설명하자 담당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불륜 관계로 소송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처럼 명백한 유관 증거가 있으면 훨씬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CCTV 탐정 고용, 그리고 호텔 출입 내역 확보. 이제 남은 건 그들의 행위를 명확히 잡아낼 정황 이상의 증거 확보뿐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결국 사설 탐정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에서는 GPS 위치 추적과 호텔 출입 시각 촬영, 그리고 출입문 앞 영상 확보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액의 비용이 들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주 월요일, 탐정에게서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박준태가 호텔에서 나란히 들어가고 약 3시간 뒤 함께 나오는 모습. 아내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영상은 명확했고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3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수십 번 돌려보다가 결국 조용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더는 이 거짓된 연극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파괴한 두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조용히 김이 오르는 국과 말없이 식사를 하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는 이미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아내 세진은 평소처럼 말없이 국을 떠먹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니, 왜? 요즘 표정이 자주 변하더라. 뭐랄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지만 곧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잠든 후 조용히 옷방에서 제 노트북을 열고 탐정이 보낸 영상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고 웃으며 호텔을 나서는 장면. 그리고 박준태라는 남자와 나란히 걷는 뒷모습. 저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허무함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린 뭐였지? 난 대체 뭘 믿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연차를 하나 더 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모든 증거를 꺼내놓았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탐정 보고서, 아내와 박준태 간 송금 내역, 문자 백업. 그녀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서 경제적인 공모 관계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모 오피스텔의 공동명의 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현우님, 현재 증거 상황만으로도 이혼 및 상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녀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시려면 직접적인 대면에서 상대가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저는 아내와 직접 진실을 이끌어낼 대화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딸아이를 본가에 보내고 집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저는 프린트해둔 호텔 영수증, 박준태 계좌로의 송금 내역,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찍힌 영상 스틸 사진을 하나씩 식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들고 있는지 알고는 있겠지? 대답해. 당신 박준태랑 무슨 사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하다가 잠시 후 낮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렸어. 감정? 그래서 호텔까지 갔어? 그리고 그 감정이 매달 송금까지 하게 만들었어?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어? 나 사실 2년 전부터 우리 관계가 너무 건조하다고 느꼈어.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난 늘 혼자였고 그녀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이유조차 정당화의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걸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몰래 만났어?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근데 나 박준태랑 오래된 사이는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거짓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으면 호텔을 예약하고 공동계좌를 만들 순 없었을 겁니다. 너 날 사랑하긴 했니? 그 질문에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저는 서재에서 아내의 노트북과 휴대폰 백업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메일함 안에 부동산 계약 진행 관련, 일본 신혼 여행지 추천, 이중 국적자 혼인신고 절차 같은 키워드가 담긴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박준태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계획 중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서윤이 이름으로 작성된 해외 유학 관련 자료까지 있었고 가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던 것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전체를 속이고 뒤엎으려 했던 사기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바로 소송 절차에 착수해 주세요. 이혼, 양육권, 위자료 그리고 상간 소송 전부. 준비된 자료는 전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박준태를 직접 마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끝날 것입니다. 다음 무대는 법정과 세상 앞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상간남 박준태와의 직접 대면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주기적으로 출강하는 외부 강연장 주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그의 일정은 아내의 문자와 이메일 백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날은 금요일 오후.
그가 서울 서초구의 한 평생교육센터에서 특강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그가 강의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준태 씨 맞죠? 그는 순간 당황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제 얼굴을 인식하자 잠시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현우 씨 맞으시죠? 정확히 아시네요. 그럼 제 아내와의 관계도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기 이런 얘긴 여기서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곤란한 이유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세진 씨랑은 단지 그 이름 제 앞에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왔든 간에. 저는 미리 준비한 A사 파일을 그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호텔 CCTV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서, 통장 송금 내역, 그리고 탐정이 확보한 일본 체류 계획 이메일까지. 그는 잠시 얼굴을 돌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진 씨가 다 말한 줄 알았는데. 말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 중이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곧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저희가 따로 만나서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돈 문제면 제가 성의껏 보상하고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삶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에 그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곧장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동시에 섬뜩할 만큼 차가운 냉정함이 피 속을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남 박준태에게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아내 김세진에게는 양육권 포기 및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포함한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도 소장을 받은 듯 세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서윤이 생각 안 해? 서윤이 생각해서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 딸은 거짓말과 배신을 배우지 않게 키우고 싶거든. 난 실수였어. 너랑 완전히 끝내려던 건 아니었어. 그게 더 비열한 거야. 완전히 떠날 용기도 없으면서 한 사람은 대체품으로, 한 사람은 보험으로 둔 거잖아. 세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상대 변호사를 통해 조정 요청을 해왔습니다. 양육권만은 자신에게 달라고 딸과는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행동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박준태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초반엔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가 차명계좌로 받은 송금 내역, 명품 소비 기록, 부동산 사전 계약금 납입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정현우 씨,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원하시는 게 금전 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말은 그가 이미 이 싸움에서 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는 옆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동안 제가 정리한 배신과 회복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의 행동, 문자, 이메일, 금융자료, 그리고 제가 처음 의심을 품었던 날의 일기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한 줄을 썼습니다. 법이 감정까지 회복시켜주진 않겠지만 최소한 정의는 내가 직접 세울 것이다.
법정엔 저와 변호사 그리고 아내 김세진과 그녀 측 변호사 끝으로 박준태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지쳐 있었고 세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호텔을 출입한 CCTV, 송금 내역과 통장 기록, 이메일 및 문자 백업, 심지어 세진이 일본 이주 계획을 세운 문서 그리고 자녀의 해외 유학 관련 계획서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기만과 계획적인 공동 사기 행위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외도를 넘어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명백히 기만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힌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박준태에게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 판결. 이혼 판결, 위자료 5천만 원, 자녀 양육권은 아버지 정현우에게 귀속. 자녀와의 접촉 제한 요청도 인용, 세진은 양육권뿐 아니라 면접 교섭권도 제한. 그날 오후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거의 최대로 받아낸 겁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판결은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법원이 정현우님의 입장을 강하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감정은 정리될 수 없겠지만 정의는 바로 잡혔네요. 며칠 후 박준태 측에서는 합의금 분할 납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가 최근 강연 계약 대부분이 해지되었고 소문이 돌아 출강 금지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그가 소속된 협회에서 징계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 역시 해지되었고 그 계약금을 날려 파산 직전 상태라는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김세진은요? 그녀는 학교에서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의 민원과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오해성 제보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더 이상 교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배우자 외도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지방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단기 계약직 강사로 근근히 생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서윤이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지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보냈던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딸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그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미안해도 3년간의 거짓말과 딸아이에게 남긴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삶은 조용합니다. 서윤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아직 밤에 가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가족만 남았잖아.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랑은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눈을 뜨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상처를 받고 있다면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당당히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이깁니다. 저처럼요.